휴대폰 화면에 뜬 딸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써 10번째예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해로 65세가 된 김미숙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벌써 15년째 혼자 살고 있죠. 제 손에는 지난달 병원비 청구서가 들려 있습니다. 130만 원. 통장 잔고는 48만 원이고요. 아들과 딸 둘 다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 딸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명절 때마다 비싼 선물을 사들고 오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엄마, 돈 좀 필요해. 이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다시 삼켜집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힘들어도 제 힘으로 버텨왔고 자식들한테만은 당당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이었고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장마철이 시작됐나 봐요. 습기가 올라오는 반지하방에서 무릎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전에 넘어져서 다친 그 무릎이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어서 물리치료만 받다가 그만뒀어요. 이제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던 청소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월 40만 원이었지만 그게 제 전부였는데 말이죠.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70만 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줌마, 이제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니까. 복지관 담당자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나이 들어 쓸모없어졌다는 선고 같았거든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이에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엄마, 뭐해?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응, 그냥 텔레비전 보고 있어. 거짓말입니다. 텔레비전은 한 달 전에 수신료 못 내서 끊겼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가도 돼? 오랜만에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와. 엄마도 보고 싶다.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이 나옵니다. 딸이 오면 뭘 해줄까 걱정이 앞서네요. 냉장고엔 김치랑 된장 말고는 별로 없거든요.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에 한 끼, 많아야 두 끼.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제는 동네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30% 할인 스티커가 붙은 빵을 집어들었다가 젊은 엄마가 아이들 간식 고르는 모습을 보고 슬며시 내려놨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사고 있구나.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32살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집문서까지 날려먹고 결국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든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양육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진 빚을 갚느라 몇 년을 고생했죠. 그때부터 악착같이 살았어요. 식당 일, 청소 일, 공장 일.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도 없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는 멀리 일하러 가셨어. 그렇게 둘러댔죠. 진실을 말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렸으니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원 한 번 못 보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들은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딸도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 다듬는 일을 더했고 주말엔 결혼식장 뷔페에서 설거지도 했죠. 손이 터지고 갈라져도 장갑 끼고 계속 일했어요. 대학 졸업식 날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벌게.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딸도 첫 월급 타자마자 통장을 들고 왔죠. 엄마,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우리가 있잖아.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내 손으로 키운 아이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준 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멀었어. 너희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끝까지 독립적으로 사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도리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때도 딸이 시집갈 때도 제 힘으로 조금씩 보태줬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보내지는 않았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죠. 아들 넷 쌍둥이, 딸 넷 아들 하나. 3명의 손주가 제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한 줌씩 먹는 약값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복지관에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보도블록이 들뜬 걸 못 보고 그만.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보험이 없어서 자부담이 너무 컸어요. 수술비만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물리치료부터 해보시죠. 의사 선생님도 제 사정을 아는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리치료를 한 달 받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단하고 파스만 붙이고 다녔죠. 걷는 게 불편하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복지관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됐고 그러니 수입이 기초연금 30만 원뿐이 됐습니다. 집세가 25만 원이니 나머지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전기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적금 깨고 전세 보증금 빼고. 그렇게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지난달엔 건강보험료를 못 냈습니다. 이번 달엔 전기요금이 연체됐고요. 며칠 전엔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아주머니 내년부터 월세 5만 원 올려야겠어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미 버티기 힘든데 5만 원을 더 내라니.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식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늘 생각했지만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들네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들었어요. 대출도 많겠지만 그래도 형편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딸도 맞벌이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하지만 엄마는 죽어도 너희들 짐 안 될 거야.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발목을 잡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순간 지금까지 지켜온 제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당한 엄마에서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이해해 주겠지. 아니야, 스스로 해결해야 해.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옆집 박씨 할머니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말했어요. 김 여사님은 복도 있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효자 효녀라면서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정작 그 효자 효녀들에게 도움 한번 청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딸이 보낸 카톡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엄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우리 집 보일러는 잘 돌아가?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보일러는 잘 돌아가는데 가스비가 없어서 켜지 못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대신 이렇게 답했죠. 응,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이나 건강 잘 챙겨. 거짓말이 늘어갑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배고픈데 배부르다고, 추운데 따뜻하다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쓰느라 전기장판에만 의지했어요. 온수도 아껴서 찬물로 설거지하다가 손이 꽁꽁 얼었죠.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돈이 떨어지면 정말 끝인데. 3일 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들아,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5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아파? 아니, 그게 아니고. 결국 그 말은 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일 바쁘지? 응, 좀 바빠.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없어.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를 듣고 차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하자. 그렇게 미루고 또 미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체통에서 고지서를 확인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 미납시 단전 예정이라는 빨간 글씨가 유독 크게 보였어요. 이제는 정말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듭니다. 이번엔 딸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엄마. 딸아, 잘 지내니? 응,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딸은 늘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를 알아채는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딸아. 응? 아니다. 주말에 와서 이야기하자. 또 포기했습니다.
전화로는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딸이 과일이랑 반찬을 잔뜩 들고 왔어요. 엄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잘 먹고 있어? 응, 잘 먹지. 딸이 부엌에 들어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엄마,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었어? 당황해서 얼른 대답했어요. 아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무릎? 언제부터? 병원은 가봤어? 괜찮아. 그냥 날씨 탓인가 봐. 딸이 제 무릎을 만져봅니다. 부어 있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엄마, 이게 괜찮은 거야? 당장 병원 가자. 됐어. 돈이.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돈이 없어서 병원 안 간 거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생활비도 부족해?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들키고 말았구나. 엄마,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있는데. 딸이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이러고 있는 게 더 힘들어. 왜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늘 든든하고 강한 줄만 알았어. 근데 이렇게 혼자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무심했어. 미안해, 엄마.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평생 안 울던 제가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거잖아. 엄마가 우리 키울 때처럼. 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부담 주기 싫었어.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엄마, 우리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보답할 차례야. 그날 딸은 제 통장 번호를 받아갔어요. 며칠 뒤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전화를 했죠.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용돈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병원도 큰 병원으로 예약을 잡아줬고 수술 날짜도 정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부끄러웠어요. 제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에게 기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아니,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 힘들어도 기뻤던 것처럼 아이들도 나를 도우면서 뿌듯해하는 것 같아요. 효도할 기회를 안 줬다고 오히려 서운해하더라고요. 수술 전날 병실에 누워 있는데 아들, 딸이 다 모였어요.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할머니, 아프지 마요. 막내 손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 밥이 맛없다고 투덜대니까 딸이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왔어요. 엄마가 나 낳고 먹었던 미역국, 이번엔 내가 끓여봤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죠. 며느리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도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있는데 왜 혼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있는데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요? 자존심? 독립심? 그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았고 이제는 걸음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요즘은 매주 복지관에 나가요. 일이 아니라 친목 모임에 참여하러요. 또래들과 수다 떨고 노래교실도 다닙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어지니 마음도 편해졌어요. 밥도 잘 챙겨 먹고 가끔은 외식도 합니다. 반찬 가게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지난주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왔어요. 강원도 정동진에 가서 일출도 보고 회도 실컷 먹었죠. 야, 김미숙.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제 얼굴이 좋아졌어요. 걱정이 없어지니 표정도 밝아졌나 봅니다.
어제는 딸이 와서 같이 쇼핑을 갔어요. 엄마 이 옷 어때?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예쁜 블라우스를 골라주는 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고집스러웠어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고 도움받는 걸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거라는 걸.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게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걸. 물론 여전히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는 싫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더 열심히 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손 내밀 줄도 알게 됐어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오늘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주말에 가족들이랑 외식하러 갈래요? 맛있는데 예약해놨어요. 그래 가자. 이제는 편하게 대답합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쁘고요. 제 나이 65.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대도 되고 의지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라는 걸요. 젊었을 땐 몰랐어요. 무조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한테 패 끼치는 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강함이라는 걸. 손주들을 봐도 그래요. 할머니한테 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이거 읽어주세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탁을 들어주면서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식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엄마를 도우면서 뿌듯해하고 효도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혼자 끙끙 앓으면서 자식들한테 효도할 기회조차 안 줬구나 싶어서요. 요즘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려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자식들도 부모님 도울 기회를 원한다고. 우리 세대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전쟁 후에 태어나 없는 살림에 악착같이 살았고 IMF도 겪고 온갖 고생을 다 했으니까 스스로 해결하는 게 몸에 배어 있죠. 의존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예전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살았는데 지금은 다들 따로 살다 보니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색해진 거죠. 가끔 옛날 생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와 함께 사셨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러시면 저희가 다 말렸어요. 어머니 뭔 소리예요. 우리가 있는데.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혼자 사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게 됐나 봐요.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에요. 아무리 따로 살아도 아무리 독립적으로 살아도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게 가족이죠. 지난달에 아들 네 집에 놀러 갔어요. 손주들이 숙제하는 걸 도와주고 며느리랑 저녁 준비도 같이 했죠. 어머니 자주 오세요. 애들도 할머니 오시는 걸 좋아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시어머니를 귀찮아하지 않고 반겨주니 가끔은 딸네 집에도 가요. 사위가 퇴근하면 반갑게 맞아주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하면서 앞치마를 두르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그저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됐으니 더 좋죠. 예전처럼 돈 걱정하며 끼니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기댈 곳이 있다는 것.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몰라요. 어제는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가 제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도움 청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들이 기뻐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나이 되면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평생 주기만 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받는 것도 배워야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터득하는 삶의 지혜.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볕도 따뜻하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요.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저녁엔 딸이 온다고 했으니 맛있는 거 해놔야겠어요.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하고 통장에는 용돈도 들어있고 무릎도 이제 많이 나아서 계단도 잘 오르내려요. 무엇보다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자식들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늘 생각해요. 참 다행이라고.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길 잘했다고. 그때 계속 혼자 버티려고 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건강은 더 나빠졌을 거고 생활은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정이 더 깊어졌어요. 도움을 청한 게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죠. 엄마 사랑해요. 딸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이 50이 넘은 딸이 말이죠. 나도 사랑한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젊었을 땐 이런 표현도 어색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사랑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래서 요즘은 자주 표현해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식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마음을 열고 표현하니까. 돌아보면 참 많은 게 변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혼자 끙끙 앓으며 전화 한 통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무엇이 변했을까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것.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제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꿔놨네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응석 부렸듯이 이제는 우리도 자식들에게 기댈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순환이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의미인 것 같아요. 독립적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의존할 줄도 아는 게 진짜 지혜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나무도 혼자 서 있는 것보다 숲을 이루어 함께 있을 때 더 든든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보다는 함께일 때, 독립보다는 상호의존일 때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제 나이 65. 이제야 배웠습니다. 받는 것도 베푸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걸.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가족에게 기대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오늘도 감사한 하루예요.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혼자서도 잘하지만 필요할 땐 도움도 청하면서. 그게 진짜 어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